말씀드리면 예, 오늘 우리 제 2기 모임 두 번째 그 발표입니다. 이동희 박사님께서 우리 그리스 해운에서 그 선주사 영업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조사를 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동 중인데 지금 택시 안에 잘 듣고 있습니다.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교수님. 예, 제가 이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유를 할 텐데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공유를 가져가야 네, 저 이동입니다. 저기 이 화면을 공유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잠깐 그 그리스 선지업에 대해서 최근에 좀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선적 관련해서 그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이 손이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도 발표한 바도 있고 또 이미 고병욱 박사님 통해서 KMI에서 뭐 2021년도에 한국형 선주업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된 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이 그리스 선주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우선은 뭐 지금 이 그리스 선접에 대해서도 뭐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아직까지 뭐 이 선접 전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미 해진공에서 출발한 금융형 금융공기업형 그 선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해진공하고도 또 이 인터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지금 한 15척 정도의 해진공 소유의 선박이 지금 운행 중에 있죠. 물론 이제 그 방식이 아직까지 BDC HP도 있고 BDC도 있고 BDC로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제가 1기가 아니고 2기라서 갑자기 돌아서 좀 뭐 제가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된 면에서 또 이야기가 조금 뭐 불편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뭐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선 선적 그리스 선적 현황을 한번 보고요. 한국형 선적에 대해서 우리가 KMI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디스커션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조사한 내용은 지금 그 그리스 선주협회가 2023년도 낸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뭐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스 해운 산업은 태동부터 사실 좀 그리스 밖에서 많이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의 전쟁에 쓰여졌던 함정들을 불화를 받아서 뭐 런던에서 주로 많이 처음에 출발했고 우리가 잘 아는 70년대 오나시스가 그
이 중동으로부터 미국 메이저가 수입하는 원유를 하면서 탱크선으로 큰 선적을 일으킨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해운 산업이 선적 중심으로 그리스 밖에서 주로 출발을 했지만 70년대 그리스가 뭐 이 오나시스 포함해서 아주 막 크게 발전하던 그 79년 또 뭐 그때쯤에서 그리스 선지사를 태도로 해서 성급이나 또 이 선박 수리, 선용품 뭐 등등의 뭐 관련되는 이 해운 관련 많은 클러스터가 그리스 안으로 다시 이주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보고서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5,514척이 있고요. 세계 선박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이제 뭐 GDP가 전 세계 약 한 0.2%뭐 이런 거에 비교한다면은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21%는 거의 뭐 10배가 아니고요. 100배 가까운 그런 어떤 선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국내 GDP 대비해서 한 7% 정도의 매출을 이쪽 그 해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자리도 20만 명으로 많은 일자리를 하고 또 이 경상 수지 면에서도 그 이 유로 수입에서 한 170억 불 정도 유로 달러의 그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도 수치입니다. 선박도 계속 늘어왔죠. 지금 현재 4억 톤이 좀 육박하고 있는데요. 4억 톤이 아직 안 됐지만 3억 뭐 7천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한 7년 동안 45%의 그 선박량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또 팬데믹 동안에도 7.4%의 선박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그리스 지위를 보면은 뭐 오일 탱커는 31%, 벌커 드라이 벌크는 25%, LNG 22%, 케미칼 제품선 같은 경우에도 15.6%, LPG가 14%에 가깝습니다. 뭐 컨테이너는 좀 적지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EU가 가진 선박의 약 60%, 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EU 멤버국의 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재산세나 그 배당 이익이나 또 이 세금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장점을 제가 거기서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로 뽑아 넣지는 않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내용이 그리스 선적은 매우 유연하고 빠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대가 어떤 하나의 이 집중이 돼 가지고 뭐 어떤 시장에서 큰 뭐 단체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각자가 유연하고 빠르게 그리고 글로벌 경영을 하면서 아주 시장에서 싸움에 능한 그런 어떤 해운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그리스 선대 5,500척의 98% 이상은 제3국간 화물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아시아권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주로 벌크선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벌크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진입 장벽이 낮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뭐 한두 척까지는 작은 선사부터 해서 글로벌리 이 중소형 선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해운업의 특징적으로는 보면 아주 유연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 효율적인 경영 형태를 보여주고 자산 관리도 아주 그 민첩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황의 변동에 따라서 빠르게 자기네들의 영업 전략을 변화도 시키고 어댑테이션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정보가 상당히 내부 외부 정보에 민첩하고
아주 그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입하고 퇴출하는 건데 이 내용은 나중에 이 그리스의 해운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행태와도 상당히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 타임 차터 계약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단기 타임 차트, 특히 이제 장기 영업 계약이 아니고 이 스팟 시장에서 시장에 따라서 하는 이 타임 차트가 경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선대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선주업은 우리는 뭐 BBC나 뭐 우리 지금 현재는 BBC, HP가 제일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영업 형태가 타임 차트다. 그리고 상업 베이스고 화물의 종류와 물량 그리고 스케줄이나 항로 속도까지도 매우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박 현대화나 지금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친환경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은 뭐 9.9이니까 10살이죠. 전 세계 평균이 한 10.3이니까 이건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그 IMO 기준 EEDI 소위 이제 그 탄소 그 친환경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그리스 선주 선박량의 28%가 이미 그 EEDI IMO 기준의 적정 선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투자를 통해서 선박도 대형화가 돼서 14년에 그 7만 톤, 지금은 8만 6천 톤의 그 이 선박의 평균 톤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평균은 4만 5천 톤입니다. 요 밑에 그 코팅한 거는 최근 이제 선주협회가 EU ETS, 지금 우리가 K ETS를 지금 하려고 하죠. 이 탄소 이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이 세금 부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 그리스 선주 공식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 그리스 선주협회의 일반적인 입장은 지난 50년간 전반적인 물동량이 4배가 증가했는데 우리 그 해상 운송의 그 탄소 배출량은 이 2배가 증가했다. 말하자면은 이 지금 탈탄소가 필요한 친환경 운송 그 물류에 있어서 해운 운송이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 트랜스포테이션 소위 이제 그 물류에 따르는 전체적인 그 탄소 배출량이 2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3% 중에 도로가 17%고 항공이 2.8%고 해운은 2.5%다. 이 전체적인 비중도 비중이지만은 물동량 증가에 비해서 해운에 의한 탄소 배출량 증가는 그게 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략적인 그 이 포지션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이 EU의 그 원유 97%, 뭐 가스 83%, 화석 연료 35% 이상을 지금 이제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데 EU의 뭐 대부분의 그 이 에너지 공급량 이 부분을 그리스 선조업이 담당을 하고 있다. 세계 물동량 90%가 해상 운송 중에 EU 교역량의 72%가 해상 운송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 EU 영내의 운송의 33%도 해운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 선단을 통해서 이 유럽 전역이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그 급성장하고 있는 해운 국가와의 경쟁력 유지를 그리스가 하고 있다. 이쪽 그 오른쪽 그 세계 지도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170억 유로 중에 50억 유로 이상이 이 아시아 권역에서 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시사점을 보면 일단 이 그리스는 상당히 이제 몸집이 가벼운 드라이 벌크 트램프 위주로 이 선종별로 경기 상황에 맞춰서 영업 전략을 하더라. 특히 이제 이 그 오픈 마켓에서 이 하되 이 특히 글로벌 시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해서 기회를 봐서 역경기 저가 선박을 투자해서 그거를 타임 차트로 이 용선을 줘서 늘 운송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더라. 그리고 호황기가 오면 민첩하게 매각을 해서 캐피탈 게인을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높은 운송 운임을 가지고 계약으로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LNG 같이 자본비가 높은 선박은 메이저들하고 이 신조 들어갈 때부터 이 계약을 해서 금융을 하더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시아 권역하고 좀 이런 게 다릅니다. 영업이 고정화, 장기 고정화되는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그 단기에 스팟에 이런 형태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와 같은 이 전기선 투자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여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톤세인데요. 뭐 우리가 최근에 그 톤세가 이제 노르웨이가 98년에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 쭉쭉 해서 우리도 2005년, 일본이 2008년 뭐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 톤세의 최초 도입은 그리스 1939년에 했고 70년대에 이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주업 타임 차트나 보이지 차트에도 톤세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건이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 선주업이 유럽의 국가의 그 국적을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다. 25% 이상은 EU 국적을 갖도록 그 조건 하에서 이 선주업에 대해서도 타임 차트나 보이지 차트에 대해서도 톤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텍세이션 레짐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 그리스로 들어오는 배당 또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그간 10%에서 5% 컨트리뷰션으로 내용을 바꿔 절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여러 가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위 싸움에 능한 그리고 또 정보에 민감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새로운 시장 흐름은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친환경 선박이나 탄소세에도 적극적입니다. 이 경쟁을 지향하는 그런 모험 투자 또 장기보다는 민첩한 선대 운영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 해운과 비교를 하면 글로벌 시장 중심이고 시장과 경쟁이다. 이런 키워드를 하면 우리나라는 좀 국내 시장 중심이고 또 이 역내 중심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뭐 조선 상생이라든지 또 선화주 상생이라든지 이런 상생이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는 이런 상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시장 마켓에서 나와서 가장 오퍼튜니스틱한 그런 인베스트먼트와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쪽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시아권의 어떤 해운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로 이번에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 고병욱 박사님이 KMI 보고서 2021년도에 한 내용들인데요.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또 추진 주체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목적은 우리 해운사가 좀 선박 확보를 원활히 하고 가급적 용선료 부담을 완화해서 위기에 좀 강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는 뭐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하되 우선은 해양진흥공사가 선두에 나서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선 뭐 그동안은 BBC, HP만 하다가 이제 BBC나 TC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조선의 이 대량 발주 시리즈의 발주를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요. 인덱스 링크 계약을 통해서 뭐 용선료도 그렇고 또 은행의 리페이먼트도 그렇고 이 호황이면 돈을 조금 운율을 많이 주든가 또 원리금을 많이 내고 이 불황기가 되면은 그 반대겠죠. 제가 보기에도 이 인덱스 링크 계약 내지는 리페이먼트는 뭐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이 인덱스 링크 리페이먼트 스케줄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뭐 기대 효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기 뭐 우리가 신조 발주도 하고 여러 가지 수요 구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임을 조금 낮은 운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수부도 이미 이제 이 해진공을 통해서 한 15척의 이 공기업 금융 중심의 내용이 이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디스커션인데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존 내용 사이에 낮은 운임과 안정적인 선들을 공급하는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과연 궁극적인 목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부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오는 선조업 자체는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될 텐데 기존 선주들에게 낮은 운임의 그 선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선조업이 존재한다. 그거는 약간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뭐 적정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금융 공기업이 하다 보면은 저리의 그 어떤 공급이 상대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달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이야말로 그 달러 조달 창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량 발주 그리고 인덱스 그 리스크 쉐어링 그런 내용들은 뭐 인정이 당연히 됐고요. 주어진 운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선정 다변화를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 말고 비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런 모델을 우리 이제 고병욱 박사님이 이제 그 내용을 해서 일단 시스템 리스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선정 다변화를 통해서는 이 해운 특정의 그런 어떤 비시스템 리스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시스템 리스크 극복에는 이 한계가 있겠죠. 지금 현재 모델로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 선적을 한번 벤치마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역경기 내지는 뭐 이 보험적인 이 투자 이런 전략이나 또 경기에 따르는 그런 어떤 믹스 신조와 중고선 그리스 선주들이 뭐 건조 중인 선박의 리세일 뭐 이런 것들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주 하고 중고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고 시장이 막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때 우리 일본이나 한국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기에 이 뭐 타임 차트를 대형 선주가 끊고 밖으로 다른 데로 잘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쪽 선적은 그야말로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정책 제언으로 앉아 이 KMI 보고서에도 텍스 리스를 도입하고 선투사에 대한 그 분리과세나 하자.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스토니지 뱅크가 뭐 구조조정 기능을 맡는 이런 부분은 배제하다. 뭐 그런 부분 하나 한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텍스 리스 도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제대로 효과 실현이 되려면은 민간 부분이 들어와서 병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KMI 보고서에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의사결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도 뭐 산업은행 출신이지만 예전에 저 유명한 지금 이제 하나로 넘어간 대우조선해양이 과거에 이제 매각을 계속 앉아 추진했지만 사실 뭐 이 국변류와 시황과 또 앞으로의 시황과 지금의 시황 뭐 등등을 다 누군가 이 뭐 책임지기가 좀 어려워서 이 공기업들은 참 이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의 경우에 이제 이 정부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양 오염 사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자국 발주가 대형화됐을 때 뭐 그런 뭐 CCBB를 붙을 그런 우려가 뭐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우리가 한국형 선주사가 나와 있지만 조금 상업 베이스의 민간형 선주도 동반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한쪽 두 축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이제 그리스를 보면서 또 우리 KMI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김영 교수님, 저는 뭐 앉아 했는데 고 박사님 나와 계시네요. 예, 예, 네, 예. 예. 고 박사님 제가 뭐 괜히 주저넘게 뭐 이 KMI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같이 저 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 박사님 좀 받아주시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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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김윤영 교수님, 예,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윤영 교수님 듣고 계실 거고요. 예, 이동희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행선주사 이제 해진공이 주도하는 역할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제가 한국행선주사의 예, 목표를 고병욱 박사님, 예, 고 박사님. 예, 김민영 교수님. 예, 고 박사님, 제가 녹화한 걸 볼 테니까요. 제가 여기 예. 무슨 세미나가 있어 세미나 와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동해 박사님이 제 보고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항선사에게 낮은 수준의 용선료와 안정적인 선대 공급이라는 게 예, 뭐 사실 글로벌 전략 이제 선조업을 단독으로만 놓고 비즈니스 모델로 본다면 그건 좀 부적절한 게 사실입니다. 뭐 당연히 그리스, 중국, 일본 사례에 이런 목표가 선조업의 비즈니스 목표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동해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선조업이 좀 사이즈를 가지면 대량 발주나 아니면 뭐 다변화 효과를 통한 비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제가 몰랐는데 산업은행에서 이제 인덱스 링크의 원리금 상환 스킴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문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인덱스 링크로 하면 이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선주사에게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이제 대출해 주거나 투자해 준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윈윈이 되는 스킴이라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리스크 쉐어링이라는 게 경제학 문헌에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스킴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 좀 이게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인덱스 링크로 해서 운송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별론데 특히 지금 오늘 발표된 그리스 선주들이나 주로 선주업을 하시는 분들이 용대선 계약할 때 인덱스 링크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제안 부분에서 텍스리스 도입은 지금 해수부에서 다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좀 지체되고 있긴 한데 상반기 내에 예타가 이제 되는 걸로 해서 그거를 이제 아마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입법화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투법의 지원제도, 예, 그 뭐 배당소득 등에 관련되어 있는 세제 지원제도 부활하는 것도 추진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기능 배제는 이 한국행선주사 논의 과정에서 이 토니지 뱅커라고 해서 부실 선박을 가져와서 이제 그 해운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도덕적 해이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시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행선주사라고 불리는 사업체 선주 사업에 이제 프루던스라 그러죠. 건전성에 치명적인 오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에 배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 선주사 병행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보고서는 민간 선주사에서도 쓸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의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게 목표였고요. 앞에 있는 한국행 선주사 개념 정리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행 선주사라는 게 뭐냐. 지금은 좀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박 전문 리스사, 선박 리스 전문사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했던 거는 그 알고리즘에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있었고 지금 이제 이동해 박사님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리스 선조 벤치마크 필요, 선정별 경기 사이클별 포트폴리오 전략, 경기에 따른 신조 및 중고선 믹스, 장기 운송 계약, 스팟 운용 믹스, TC 계약 중심 영업 전략 등 이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법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체 아니면 조직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뭐 그걸 거버넌스라고 부르든 위원회라고 부르든 이제 그게 세팅이 되면 실제로 과거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해운은 의외로 자료가 많거든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지를 저희가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학으로 가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부여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보고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R이라는 그 컴퓨터 랭귀지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코드를 짜놓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동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그리스 선적을 벤치마킹 하거나 어떤 사업 전략을 짤 때 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게 되면 코드가 이제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이제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수기로 다 계산해 볼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짜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일어날 가능성 정도를 확률 수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 이동해 박사님 죄송한데 혹시 화면 공유하시면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내렸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정비 대표님, 전준식 대표님 어떻게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좀 아,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산업은행 그 보호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리스크 쉐어링을 은행권에서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게 참 힘듭니다. 은행 뭘 하나 바꾸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선박 팀장 할 때부터 야 이거 뭐 돈 많을 때 많이 받고 저때 이거 뭐 가장 그 직관적으로 이거는 리스크 쉐어링 이건 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OECD 가이드라인에는 뭐 아예 원금 균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산업은행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 인덱스 링크해서 원리금을 좀 불균등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박병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그리스 선주사들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S&P 선박 내외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그러면 과연 그리스 선주사들이 왜 그런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그 그리스 선주사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한국해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극대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보면은 그리스 선주사는 고정비가 무지 낮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해운회사에서는 각 회사가 모든 조직을 다 안고 있습니다. 운항, 영업, 매니지먼트, 뭐 기타 등등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선주 사무실 가보면은 아무리 대형 선주라도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운항, 영업, 매니지먼트 각 해운들에 구성되는 그 업무들을 다 외주화 줬기 때문에 실제 그 선사가 채용하고 있는 직원이 아주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이 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가 많이 올라가서 내내 매각을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 선박을 매각하고 나면은 또 다음 사일까지 기다리는데 상당한 시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조직이 비대해지면은 선복을 처분을 하고 나서 그 고정 비용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 선주사가 유연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부분의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 후배 연구원 두 분께서 작년에 그리스 해운 좀 배우려고 선박 공유관점에서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 금융실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좀 아직 과제화는 못 시켰는데, 다음에 방금 박병주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아까 이동해 박사님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처음에는 그리스 외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운항, 영업, 관리 등이 아웃소싱이 됐는데, 지금은 또 상당 부분 아마 그리스 내로 이 클러스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좀 뎁스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병주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선박을 처분하더라도 사무실 그다음에 인건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비용에 큰 부담 없이 버틸 수 있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그리스 전체의 해운 생태계에 가능하게 하는 구조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리서치를 좀 했으면 하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이 선주사 모임이나 김윤현 교수님 네트워크에 좀 알려드리고 저희들 또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병태 박사님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인터넷 연결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들었다 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구 박사님 토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해운을 연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선조업을 연구하는 이유가 선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 선조 외에도 시스펜이라든지 버나드 슈트 같은 그런 선조들을 잠깐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공통적인 그 선조 요인이랄까 그런 게 세 가지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그 글로벌 영업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 선수들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시스펜이 성공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된 배경이 2001년도에 그 차이나 쉬핑 코퍼레이션하고 그 열렸을 측들이 컨테이너 선을 12년간 장기 임대하는 그 계약, 우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끌어올 수 있었던 세계 유수의 컨테이너 공장사 장기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이제 신생 회사가 그런 거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그거야 뭐 이제 또 중국 사람들 모토리라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량한 용선주와의 장기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우리가 거의 받아서는 민간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고 그 어떤 글로벌 선수들과의 그런 네트워크, 장기 용선 계약의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도 그렇고 버나드 슈트도 그렇고 세계 유수의 이제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SM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열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그 선박 관리를 통해서 아주 그 시장 용선주한테 어필할 수 있는 선박을 발주하고 그 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켜서 다른 선주들이 이제 그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우량 운항사들이 이 선주사들의 자리를 용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접합됐을 때 결국에 이제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주업을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비용이라는 게 이제 뭐 KPX, OPEX 하지 않습니까? OPEX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규모의 경제라든지 효율적인 선박 관리를 통해서 OPEX를 낮춰야 되고 KPX 측면에서는 보다 장기 저기에 금융을 조달함으로써 KPX 최대한 낮춰야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선주사들이 이런 장기 저리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운사들한테 오퍼레이터한테 싼 비용으로 용선을 해주기 위해서 결국엔 KPX, OPEX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KPX를 주기 위한 어떤 저리의 자금 융통을 어디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실무 경험 이렇게 보면 그리스 선수도 그렇고 세계 유수의 선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금융권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릴레이션십 뱅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해 또는 두 해 정도 뭐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거래를 끊는다거나 또는 금리를 확 올려버린다거나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주사의 어떤 저력을 믿고 선주사의 어떤 장기 발전 계획을 믿고 경쟁력 있는 자금을 조달을 해주죠, 은행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장기 저리의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물론 정책금융기관도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인데 민간금융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민간금융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주업을 우리가 입장한다고 해도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점을 요약하면은 일단은 선조업의 성공 요인이 첫 번째는 글로벌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효율적인 선박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장기 저리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 선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세계 유수의 선조과 어깨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균태 박사님께서 마지막 요약해 주셨지만 그 영업 능력과 그 다음에 선박 관리 능력 그리고 저리 장기 자금의 자금 경쟁력까지 갖추어져야지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된 경쟁력이 있어야지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전준식 대표님, 사장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제선박투자의 전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저희 회사 여태까지 레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선박투자회사법은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시작이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 BBC, HP 위주로 이제 그 영업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그 오퍼레이터들로부터 이제 선박의 필요성을 그 요청을 받아서 선박을 좀 TC라든가 뭐 BBC 같은 그런 기회를 좀 자기들하고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선박 건조 계약하고 금융 어렌지를 지금 동시에 시작해서 이제 선박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 용선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선박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2010년대 초반에는 그 사모하고 공모 두 가지 형식으로 해서 그 금융을 어렌지를 했었습니다. 공모는 뭐냐면은 그 저희들이 그 증권 시장에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듯이 일반 공모주 같이 선박도 하나의 회사로서 이제 그 증권 시장을 통해서 그 조달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선박 금융에 그 어떤 조세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015년까지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5천만 원 이하까지는 9% 분리과세라고 5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14% 분리과세. 그리고 나머지 2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했었는데 2015년부로 그게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박금융을 조달하는 거는 그 투자자로서의 어떤 매력을 그 느끼지 못해 갖고 현재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선박금융사가 국내에 지금 4군데가 있는데 4군데에서 공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이걸 좀 다시 부활시켜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모라는 건 그 저희들이 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선박금융을 조달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연기금융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모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배의 그 선박금융 기간 이후에 지금 잔가를 어떻게 지금 보장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셔갖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 RVI라고 해서 잔가 보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한 10여 척의 그 선박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들하고 이제 계약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그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연기금 쪽에서 그런 RVR을 요구를 해갖고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 3호를 통해서 이렇게 선박 금융을 조달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그 RVR 자체가 해운 시장이 다운되면서 그 이전에 그 RVR을 했던 것들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참여했던 그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그 커버해주는 금액 대비 자기들이 받는 수입이 보험료가 작은 바람에
잡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국내 이제 그 보험사로서는 취급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그 나중에 이제 스크랩까지 가야 되는 그런 그 용성 기간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약간 바뀌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그 선박금융 조달하는 게 굉장히 금융선으로서는 단기에 끝냈으면 좋겠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그 나중에 잔가를 보장하는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장기로 해야 되니까 그게 미스매치가 되어갖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 선박금융 시장 자체가 좀 그 경색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동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그리스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2010년대 초반에 지금 선박금융을 통해서 그 건조한 그 선박들이 최근에 이제 매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공모주보다는 이제 사모를 통해서 선박을 조달한 그런 배들인데, 그리스 쪽 그 보면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주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몰아주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이제 그 뭐야 그 타이밍에 맞게 그 프로포들이 그 자기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쪽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한 척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금융선언에서만 어떤 오케이 사인 나오면 자기는 무조건 그 계약을 진행하겠다, 그런 정도로. 근데 그 금융선에서 해주는 포션 자체도 한 80%까지 해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비용은 한 20%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금융선 쪽에서 이제 진행해 주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금융선 쪽에 통과했다고 지금 저희들하고 MOA까지 지금 작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듯이 그쪽에서는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굉장히 빠르다, 그런 걸 느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선순위, 중순위 그런 그 참여하는 그런 기관에 니즈에 다 맞춰야만 이제 거기서 통과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그게 좀 그리스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그 은행들이 아직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박 하나당 지금 SPC 하나 그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어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항운송 사업 면허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그 선박 회사에서 피해 있는지, 그런 거 그걸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실선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선주가 아니면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선박 금융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실선주보다는 이 배가 투입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 COA라든가 그런 것만 매치가 되면은 한 70에서 80%까지 그 선순위로 해주는 그런 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활성화시키, 이 선박금융시장을 좀 민간형이죠. 그런 걸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그 의사결정을 좀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주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일단 마지막에 그 그리스의 아까 그 금융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속성, 의사결정 빠르다는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장가 보험이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오늘 예, 그런 거 존재 여부를 제 기억으로는 처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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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 국제선박투자 운영에 조인한 게 2013년도부터인데 2013년도부터 2010,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도된 건 2018년도지만 그 금융 어렌지한 거는 이제 그 건조가 시작된 게 지금 2016년도거든요. 그때까지는 장가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그 레인지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보전을 시켜주는 건데 그 보험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그 구상해주는 그런 그 금액의 약 10% 정도가 보험료고요. 그거는 일회성으로 지금 내게 되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 잔가보험 자체는 지금 해외까지 포함해 갖고 현재 그 취급하는 그런 보험사는 현재 없고요. 네, 근데 해운 시장이 조금 낮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보험회사들은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김인영 교수님이 그 아까 세미나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더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오늘 세미나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는 다음 발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일정과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일정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